수진아, 나 여자 생겼어. 미인대회 출신이라 정말 예뻐. 너랑은 비교가 안 돼. 암투병 중이던 제게 남편이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 가발을 쓰고 있던 그때, 그는 다른 여자와 우리 집을 팔러 다니고 있었어요. 네가 애들 낳고 살찌고 예전 같지 않잖아. 난 아직 젊은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12년. 그 긴 세월을 함께한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제 목숨을 구해준 시어머니의 복수였습니다. 그놈한테 새 아파트 준다고 했지? 거짓말이야. 그런 놈한테 뭘 해줘. 펄펄 끓는 된장찌개가 쏟아지던 그날, 전 시어머니를 구했고 그녀는 제 인생을 구했어요. 남편은 모든 걸 잃었고 그를 선택한 여자도 결국 그를 버렸죠. 과연 배신한 남편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암까지 이겨낸 저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수지는 회사 격리부 사무실에서 전표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벌써 입사한 지 5년째, 매일 같은 업무의 반복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회색빛 건물들이 그녀의 무료한 일상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대학 동창회 간다며? 나도 데려가면 안 돼? 옆자리 김대리가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수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언니가 뭐하러 가요? 재미없을 텐데. 사실 수진도 동창회가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8년,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누구는 대기업에 들어가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반면 자신은 여전히 작은 중소기업 격리부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낡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던 수지는 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또 라면 먹는 거 아니지? 엄마, 제대로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기침 소리에 수진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힘들게 살고 계셨죠. 언니는 시집가서 애 둘 키우느라 정신없고 남동생은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 등록금이 한창 들어갈 때였습니다. 주말이 되어 동창회 장소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 도착한 수지는 화려한 인테리어에 주눅이 들었어요. 대학 시절과는 사뭇 달라진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과 비싼 옷차림, 그리고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는 목소리들. 어머,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민정이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시선은 이미 수진의 검소한 차림새를 훑고 있었죠. 너 아직도 그 회사 다니니? 월급도 얼마 안 된다며?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김수진? 정말 수진이 맞지? 돌아보니 훤칠한 키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 대학 시절 같은 과였지만 거의 말을 나눠본 적 없던 선배였죠. 준호 선배님? 선배는 무슨, 이제 다 졸업했는데 반말해도 돼. 정말 반갑다, 수진아. 준호의 따뜻한 미소에 수진은 잠시 당황했어요. 대학 시절 준호는 늘 공부만 하던 범생이로 유명했거든요. 지금의 모습은 그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유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동창회가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계속 수진 곁을 맴돌았어요. 다른 여자 동창들이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였지만 준호의 시선은 오직 수진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나 기억나? 3학년 때 도서관에서 매일 마주쳤잖아. 아, 그랬나요? 솔직히 수진은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워낙 조용히 지냈던 대학 시절이었으니까요. 너 그때 늘 창가 자리에 앉아서 공부했잖아. 햇살이 비치면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빛나던 게 아직도 생생해. 수지는 준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설마 그때부터 자신을 봐왔단 말인가요? 동창회가 끝나고 다들 2차를 가자고 했지만 수지는 피곤하다며 일어났어요. 준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혹시 차 있어? 없으면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가면 돼요. 이 시간에 지하철은 위험해. 그냥 내 차 타고 가자. 준호의 차는 최신형 외제차였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죠. 요즘 뭐 하고 지내?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작은 중소기업 격리부에서 일해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 K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어. 경영학 박사 따고 나서 교수 되려고 준비 중이야. 수지는 놀랐어요. K대학교면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였으니까요. 역시 준호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역시 준호선. 아니, 준호 씨는 똑똑했으니까. 뭐가 대단해. 아직 정식 교수도 아닌데. 부모님이 날 위해 많이 희생하셨는데 빨리 성공해서 보답하고 싶어. 준호의 진솔한 모습에 수지는 마음이 놓였어요.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나름의 고민이 있구나 싶었죠. 원룸 앞에 도착하자 수지는 인사를 하고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수진아, 혹시 다음 주에 시간 있어?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싶은데. 어? 그게? 부담 갖지 마. 그냥 오랜만에 만난 후배랑 밥 한 끼 하고 싶은 거야. 사실 대학 때부터 너한테 관심 있었거든.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런 고백은 정말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잘생기고 능력 있는 준호가 왜 자신을.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빠르게 연애로 발전했습니다. 준호는 적극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다 주고 점심시간엔 직접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었죠. 주말엔 드라이브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수진아, 나랑 있을 때 행복해? 한강 공원을 걸으며 준호가 물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대접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준호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집안 형편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오히려 빨리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죠.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에서 만남이 이뤄졌어요. 엄마는 불편한 손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고 아빠는 어색하게 웃으며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별거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닙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진심으로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부모님과 즐겁게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자신의 가족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놨죠. 우리 수진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보기 좋습니다. 아빠의 말에 준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수진이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요.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준호에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 우리 집. 너무 초라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시던데. 특히 어머님이 불편한 손으로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는 거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준호의 부모님을 만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준호네 집은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을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과 웅장한 2층 양옥이 수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살던 좁은 원룸과는 천지 차이였죠. 긴장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야. 준호가 수진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정 여사였죠. 어서 와. 춥지? 빨리 들어와. 정 여사의 표정은 무뚝뚝했어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준호의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아, 왔구나. 어서 앉아요. 수진 양이지? 박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정 여사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죠. 차를 마시며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집이 어디라고 했지? 도봉구요. 부모님이 작은 분식집을 하고 계세요. 정 여사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준호가 재빨리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정 여사는 계속해서 수진의 집안 배경을 캐물었습니다.
아버님은 뭐 하시고, 형제는? 아버지도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세요. 언니 하나, 남동생 하나 있어요. 그래.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S여대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정 여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S여대는 서울에 있긴 했지만 그다지 유명한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이 차려졌지만 수지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계속 느껴졌거든요. 우리 준호 유학 보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박사 학위 받을 때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어.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정 여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준호 씨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들었어요.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부모가 뒷받침을 해줘야 가능한 거야. 우리 준호는 이제 곧 교수도 될 거고 앞으로 더 큰 사람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했어요.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수진 양이 우리 준호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집안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격차가 너무 나지 않아요? 어머니, 준호가 화를 냈지만 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현실을 봐야지.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여기서 그냥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맞서야 했죠. 어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준호 씨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제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준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그게 밥 먹여주나요?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이룬 걸 당신이 누리려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준호 씨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 제가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준호 씨 돈이 탐나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정 여사가 비웃었어요. 그럼 뭐야? 순수한 사랑? 웃기지 마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때 박 회장이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해 여보. 애 앞에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너무해요? 현실을 말하는 거지. 현실. 내가 보기엔 수진 양 참 괜찮은 아가씨인데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잖아. 박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수진 양, 우리 집사람이 좀 직설적이어서 그래요. 마음 상하지 마시고 자식이라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정 여사는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와 수진이 나가려 하자 정 여사가 준호를 불러 세웠어요. 너 진심이야? 정말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네, 어머니. 전 수진이를 사랑해요. 내가 반대해도 설득하겠습니다. 어머니도 수진이를 알게 되면 좋아하실 거예요. 집을 나와 차에 오른 수진은 눈물이 났어요. 준호가 미안하다며 위로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우리 엄마가 너무했어. 괜찮아. 어머님 입장에선 당연한 거야. 나도 내가 부족한 거 알아. 무슨 소리야? 넌 전혀 부족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너한테 과분하지. 그 후로도 정 여사의 반대는 계속됐어요. 준호는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설득했고 박 회장도 아내를 달랬습니다. 결국 정 여사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했지만 여전히 수진을 탐탁지 않게 여겼죠. 결혼식은 호텔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정 여사는 하객들 앞에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수진에게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수진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신혼집은 강남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거였죠. 43평형 아파트는 수진이 살던 원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화려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우리 엄마가 직접 가구랑 다 골랐어. 네 취향이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정말 좋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꿈만 같아. 수지는 진심이었어요. 비록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지만 준호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 수지는 시댁에 잘 보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을 찾아가 집안일을 도왔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워서 만들어 갔어요. 명절 때는 누구보다 일찍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죠. 첫 명절
수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어요. 친정어머니에게 배운 솜씨로 깔끔하게 전을 부치자 정 여사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어머, 이거 누가 부친 거야? 제가 부쳤어요, 어머님. 정 여사는 전을 한 점 집어먹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꽤 맛있네? 전 부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정성껏 부쳤어요. 정 여사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헛기침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봤어요. 정 여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요. 그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정 여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매사에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자 정 여사도 더 이상 대놓고 구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 수진은 임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스트레스가 심했죠. 정 여사도 은근히 압박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어? 병원은 가봤어? 네, 어머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문제야? 준호는 바쁘니까 네가 더 신경 써야지. 그러던 어느 날 가족 외식을 갔어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는데 손님이 많아서 다소 어수선했죠. 음식이 나오고 종업원이 뚝배기를 들고 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펄펄 끓는 된장찌개가 정 여사 쪽으로 쏟아지려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정 여사를 감싸 안으며 등으로 뜨거운 찌개를 맞았어요. 비명과 함께 수진은 쓰러졌고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준호가 수진을 안고 소리쳤어요. 정 여사는 넋을 잃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블라우스 등 부분이 뜨거운 국물에 젖어 있었고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정 여사는 복도를 서성였어요. 박 회장과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사를 기다렸죠. 2도 화상입니다. 다행히 얼굴은 다치지 않았고 등과 팔 일부에만 화상을 입었어요. 치료 잘 받으면 흉터도 크게 남지 않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지만 정 여사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수진이 깨어나자 정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수진은 정 여사가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평소와는 다른 따뜻한 눈빛이었죠. 미안해. 내가 있을 자리에 네가. 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은 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별일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정 여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진을 우리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틈만 나면 좋은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었죠. 화상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면 꼭 동행했고 흉터가 남을까봐 비싼 연고도 사다 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넌 그런 나를 몸으로 막아줬어. 정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진은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저 본능적으로 움직인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큰 감동을 받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시간이 흘러 수진의 화상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정 여사는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수진을 도왔어요. 수진아, 내가 아는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유명해. 같이 가보자. 정 여사가 데려간 곳은 강남의 유명한 난임 전문 한의원이었어요. 한 달치 한약값만 해도 수백만 원이 넘었지만 정 여사는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돈은 신경 쓰지 마. 우리 손주 얼굴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정 여사의 정성이 통했는지 한약을 먹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수지는 임신에 성공했어요. 온 가족이 기뻐했고 특히 정 여사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드디어 엄마가 되는구나.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준호는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고 정 여사는 손주를 보자마자 우리 집안 복덩이가 또 하나 생겼네 라며 기뻐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민수를 낳은 지 1년도 안 되어 수지는 다시 임신했어요.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태어나자 집안은 더욱 화목해졌죠. 준호도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드디어 부교수가 되었어요. 수지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 여사와 친정어머니가 번갈아 가며 아이들을 봐주었고, 주말엔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죠.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토록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쓰러지시다니요. 정 여사는 넋을 잃고 주저앉았고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즉시 직장에 휴가를 냈어요. 시아버지의 간병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정 여사와 교대로 병실을 지켰고 준호도 수업이 없는 날엔 병원에 머물렀죠. 아부치. 시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버님,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수진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시아버지는 고마운 듯 수진의 손을 꼭 쥐었죠.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진전은 더뎠어요. 그래도 가족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진은 시동생 민우가 해외에 있어 못 오는 대신 더욱 정성껏 시아버지를 돌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아버지가 갑자기 위독해지셨습니다. 재출혈이 일어난 거였어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시아버지는 결국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보. 정 여사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고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신 은인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정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고 준호는 애써 의연한 척했지만 붉어진 눈을 숨길 수 없었죠. 아버님,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했어요. 하늘에서도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수진이 영정 앞에서 인사를 올리자 정 여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네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수진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제안했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쓸쓸하실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집도 넓은데 뭐하러 혼자 계세요? 하지만 정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괜찮아. 난 아직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랑 평생 살았던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대신 수지는 더 자주 시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도 틈틈이 전화를 드렸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부교수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수지는 육가와 직장을 병행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나름대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수지는 위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위내시경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젊은 나이라도 요즘은 위암이 많거든요. 의사의 권유로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조기 위암입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암. 그 무서운 단어가 수진의 귀를 때렸어요. 준호는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수진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초기라고 했잖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집에 돌아와 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 여사는 당장 달려왔습니다. 뭐? 암이라고? 우리 수진이가? 정 여사도 충격을 받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걱정 마, 수진아.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게.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수진은 일단 휴직을 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어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구토와 탈모,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죠. 그동안 준호는 아침 일찍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수업을 마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정 여사는 아예 수진의 병실에서 살다시피 했고 친정어머니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딸 힘들지? 엄마가 대신 아프고 싶다. 친정어머니의 눈물에 수진도 울컥해졌어요.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4개월. 수지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나기 시작했고 기력도 돌아왔죠. 의사도 경과가 좋다며 칭찬했습니다. 조만간 복직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무리는 금물이지만요. 수지는 희망을 가지고 퇴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수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배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말 오후 수지는 정기검진차 병원에 갔다가 예정보다 일찍 끝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나왔는데요. 이 집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사진 찍으러 왔어요. 중년 여성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수지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집을 매물로 내놓은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며칠 전에 이 집 주인분이 오셔서 급매로 내놨어요. 박준호 씨 맞죠?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오셨던데?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부동산 직원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가 어떤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분들이 오셔서 아내라고 소개하시던데 혹시 사모님 아니신가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부동산 직원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집안을 둘러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준호의 옷 몇 벌이 없어졌고 서재에 있던 중요한 서류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저녁 늦게 준호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죠. 어디 갔다 와? 응? 아, 동료들이랑 회식했어. 그래? 부동산에서 왔더라. 우리 집을 매물로 내놨다면서?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들켰네? 뭐가 들켰다는 거야? 설명해봐. 그래, 다 말할게. 나 여자 생겼어. 너무나 담담한 고백이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준호를 보며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야?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나는지야. 작년부터 만났어. 미인대회 출신이라 정말 예뻐. 너랑은 비교가 안 돼. 수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암과 싸우며 고통받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니요. 내가 암 치료받을 때도 그 여자를 만났어? 솔직히 말하면 네가 암에 걸리기 전부터 만났어. 처음엔 그냥 테니스 치다가 친해졌는데 어느 순간 사랑에 빠진 거야. 준호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애들 낳고 살찌고 예전 같지 않잖아. 난 아직 젊은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은지랑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몰래 집을 팔려고 했어? 나랑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집 팔아서 은지랑 새 출발하려고 했지. 너야 친정에 가면 되고 양육비는. 글쎄, 집값이면 충분하지 않아? 수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12년을 함께한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쳤어? 나보고 지금 애들 데리고 나가라는 거야? 어차피 이혼할 거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네가 암도 거의 나았다고 하니까 이제 말하는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은지의 집으로 간다면서요. 수지는 밤새 울다가 새벽녘에야 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바람을 피웠어요. 정 여사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택시를 타고 왔어요. 수진이 울며 모든 사정을 설명하자 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했습니다. 그 미친놈이 뭐 감히 바람을 피워? 그것도 네가 암 치료받을 때? 정 여사는 당장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지금 당장 그 여자 데리고 집으로 와. 안 오면 내가 찾아가서 둘 다 죽여버릴 거야. 1시간 후 준호가 은지라는 여자와 함께 왔어요. 은지는 정말 예쁘장한 얼굴이었지만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정 여사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놈들. 감히 어디서.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 네가 사랑을 알아? 암에 걸린 아내를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가는 게 사랑이야?
정 여사는 은지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어요. 너는 또 뭐야? 남의 남편을 빼앗아서 뭐가 좋아? 천벌을 받으련. 어머니, 저도 진심으로 준호 씨를 사랑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닥쳐. 사랑 타령하지 마. 역겹다. 그때 정 여사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준호야, 너 그 집 차용증 아직 안 갚았지? 10년 전에 썼던 거 기억나?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 집은 내 집이야. 내가 돈 빌려준 거잖아. 차용증대로 하면 넌 그 집에 대한 권리가 하나도 없어. 정 여사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그 집은 네가 가져. 이놈이 새 집 원하면 알아서 구하라고 해. 어머니, 그럼 전 어떻게 살아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가 알아서 해. 대신 수진이한테 그 집 깨끗하게 넘기면 내가 새 아파트 하나 해줄게.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새 아파트라는 말에 혹한 것이었죠. 정말요? 정말 새 아파트 사주실 거예요?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수진이랑 깨끗하게 이혼하고 양육권도 수진이한테 주고 그 집도 수진이 이름으로 넘겨. 준호는 은지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수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식과 아내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다니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순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준호의 불륜이 명백했고 재산 분할도 합의가 되었으니까요. 준호는 집을 수진에게 넘기는 대신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집값이면 충분하잖아. 굳이 매달 연락할 필요도 없고. 준호의 차가운 말에 수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 애썼어요. 이미 충분히 아팠으니까요.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날, 정 여사가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아,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그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님, 그리고 그놈한테 새 아파트 준다고 했지? 거짓말이야. 그런 놈한테 뭘 해줘? 수진은 놀랐어요. 정 여사가 준호를 속인 것이었죠. 그럼 준호는? 그놈은 그 여자랑 알아서 살겠지. 내가 왜 도와줘야 해? 며칠 후 준호가 정 여사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 아파트를 달라고 떼를 썼지만 정 여사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죠. 평생 나한테 얼굴 비추지 마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정 여사의 단호한 거절에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은지와 함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어요. 대출을 받아서 겨우 얻은 곳이었죠. 수지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멀리 일하러 갔다고 둘러댔어요.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잔인했으니까요. 그런데 수진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은지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혼은 했지만 그 여자가 우리 가정을 파괴한 건 사실이니까요. 위자료를 받아내겠어요. 준호가 분노한 전화를 걸어왔지만 수지는 단호했어요. 너랑은 끝났지만 그 여자랑은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받은 상처를 그냥 넘길 순 없어. 상간자 소송은 수진의 승리로 끝났어요. 은지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야 했고 그 돈을 마련하느라 준호와 은지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혼 후 2년이 흘렀어요. 수지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선 살던 아파트를 팔고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차액으로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가끔씩 민수가 물어볼 때마다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멀리서 일하고 있어. 우리 민수가 더 크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정 여사가 번갈아 와서 아이들을 봐주었고 수지는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암 치료를 마친 후라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무엇보다 큰 변화는 수진 자신이었어요.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6개월 만에 15kg을 감량했고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어머, 수진아.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직장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날씬해진 몸매도 몸매지만 표정이 훨씬 밝아졌거든요. 자신감도 생기고 일하는 태도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정 여사는 여전히 수진을 우리 딸이라고 부르며 자주 찾아왔어요. 손주들을 보러 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진이 걱정되어서였죠. 수진아, 혹시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 넌 아직 젊잖아. 어머님, 전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애들이랑 잘 살면 돼요. 그래도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놈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 정 여사의 진심 어린 걱정에 수지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전 남편은 잃었지만 진정한 가족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정 여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수진아, 그놈이 버림받았대. 네?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웠대. 더 젊은 남자 만나서 준호를 차버렸다는구나. 수지는 놀랐어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싶었죠. 준호가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몰라. 나한테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문도 안 열어줬어. 정 여사의 말에 따르면 은지는 준호와 살면서 계속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성형수술비, 명품 가방, 해외여행, 준호는 은지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빚까지 졌는데 결국 은지는 더 부유한 남자를 만나 떠났다는 거였죠. 그놈이 이제 혼자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대.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더라. 수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상상하니 측은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로부터 몇 주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준호였습니다. 수진아, 나야. 왜 전화했어? 혹시 한 번 만날 수 없을까? 할 말이 있어. 수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안하지만 만날 일 없어. 할 말 있으면 지금 해. 수진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네가 아파할 때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는 초라했어요. 예전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우린 이미 끝났잖아. 알아. 그런데 네가 정말 예뻐졌다더라. 살도 빠지고.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버림받았으니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는 건가요? 준호야, 정신 차려. 네가 날 버렸을 때 난 이미 죽었어. 지금의 난 새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설령 이 세상 마지막 남자라고 해도 난 널 안 만날 거야. 수진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애들한테도 연락하지 마. 넌 스스로 아빠 자격을 포기했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았죠. 수진의 암 완치 판정을 받은 날,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했어요. 친정 부모님, 언니 가족, 남동생, 그리고 정 여사와 시동생 민우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암을 이겨냈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수진을 안아주었어요. 불편한 손으로 수진의 등을 토닥이는 엄마를 보며 수진도 울컥해졌죠. 축하해 언니. 정말 대단해. 남동생이 꽃다발을 건네주었고 언니는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정 여사는 금목걸이를 선물하며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민우도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수진을 축하해 주었어요. 형수님, 아니 이제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 정말 대단하세요. 그 인간은 이제 있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날 밤 수진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진짜로 새롭게 태어났다. 암도 이겨냈고 배신의 상처도 극복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다. 정 여사는 얼마 전 유언장을 수정했다고 말했어요. 내 재산은 모두 너와 우리 손주들에게 갈 거야. 그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어머님, 그래도 준호가 아드님인데 무슨 아들?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이미 그놈을 자식에서 지웠어. 내 진짜 자식은 너야, 수진아. 수진은 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진한 가족이 있을까 싶었죠. 회사에서도 수진의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했어요. 격리부 과장이 된 것이었죠. 월급도 올랐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덜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어? 민수가 물었을 때 수진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더 잘 살 거야. 주말이면 정 여사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갔어요.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봤죠. 아이들은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고
정 여사도 손주들과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는 왜 안 와요? 지은이가 물었을 때 정 여사가 대신 대답했어요. 아빠는 멀리서 일하고 있어. 대신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수지는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죠. 최근 들어 수진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들이 생겼어요. 회사 거래처 직원도 있었고 아이들 학원에서 만난 싱글데디도 있었죠. 하지만 수진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나 자신과 아이들에게 집중할 때야. 인연이 있다면 언젠가 만나겠지. 수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행복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자. 그리고 그 다짐대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흐릿한 흉터로만 남았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어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는 걸 수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